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만난 요리하는 날이죠. 오늘은 제철 알배추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다만 주말까지는 낮 동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시야가 답답합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합니다. 현재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내일까지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은데요. 서울은 21.1도, 대전은 20.8도, 대구는 1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32도, 광주 32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경찰인데 권총을 든 경찰입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총기 지급 확대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을 경찰이 총을 꺼내 단시간에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제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 대신 권총으로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 시간인 점을 고려해서요. 권총을 꺼낸 뒤 칼 버려, 엎드려 이렇게 외쳤고 남성이 주춤거리다 바닥으로 몸을 낮추자 함께 출동한 경찰이 이 틈에 남성이 들고 있던 흉기를 발로 차고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20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에 검거에 성공한 겁니다. 검거된 남성,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아버지에게 혼이나 자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 폭력행위 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제압까지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권총을 사용했다. 네. 이 부분에 주목하죠. 그렇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국민 불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경찰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지난달 4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과감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의 흉기 대응 장비를 새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권총과 대비하면 사용과 휴대가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사 시에 허벅지를 기준으로 최대 6cm 정도에 박히도록 개발이 됐고요. 경찰청은 이런 저위험 권총을 내년 5,700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민들이 오죽 불안해하면 우리 경찰들이 저위험 권총을 다 소지하고 저걸 적극 사용하겠다 이건데, 예,
사용할 때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적극적으로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불안하니까. 예, 너무 불안하니까.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국산 둔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요. 일본산 수산물의 어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돼 논란입니다. 아, 정말 안 그래도 이 수산물에 대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네. 걱정도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심지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그럼 속여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어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 단속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겁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비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업소 한 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했고요. 수산물 양식업체 한 곳은 흰다리 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렇게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엄중한 시기입니다. 네. 이때 또 저런 식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장난을 치다니요. 말도 안 되고. 아니 그렇게 엄벌이 안 되나? 이거 지금 엄벌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엄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또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처벌 규정은 강력하게 규정돼 있기는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작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염수 방류 후 이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인천시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매일 수산물 방사능 표본 검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수치를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 장비 3대를 모두 수산물 방사능 분석용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비 또한 추가로 확보할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고 이 수산물 사 먹어야 되는 소비자들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는 가면 원산지 써놓은 거 믿고 사는 건데 아, 그럼요. 네. 이러지 말자고요 정말. 이게 언제적부터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실내 흡연입니다. 인기 연예인의 실내 흡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실내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만큼 실내에서도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이런 연예인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건 일종의 갑질이다.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명 연예인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이 실내 흡연 그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사진으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먼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룹 엑소죠.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 씨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엑소의 자체 컨텐츠를 보면요. 도경수 씨가 다른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시에 일었는데요. 글을 올린 이는 도경수 씨가 8월 실내 흡연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민원을 넣었다면서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관할 보건소에서 이같이 처리받은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도경수 씨와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는 했지만요. 해당 제품의 설명서 그리고 안내서를 보면 니코틴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 내놓은 답변 가운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이게 또 무슨 논쟁거리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니코틴 전자담배는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피우더라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건데요. 하지만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은 함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금지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네티즌들은 성인이니까 담배를 피던 말던 다른 사람이 관여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실내 흡연은 정말 생각이 없는 거다, 남들 건강 좀 생각하자, 이런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실내 흡연이 문제가 되자 스태프들에 대한 갑질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간접 흡연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마치 스태프들을 게임 캐릭터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게 무슨 죄냐,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일종의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카랑카랑. 네, 역사를 알기 쉽게 이끌어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50년 9월 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50년 9월 6일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죠. 이날 대한민국 여군이 창설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여군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여성이라고 하는 편견을 이겨내고 전쟁에 나섰던 위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6.25 전쟁 당시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꽃다운 나라의 전장에 뛰어든 여성들. 73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6.25 전쟁이 여군 창설의 계기가 된 걸까요? 네, 그 전에 1948년 말에 이미 정부는 사회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중등학교 이상의 학도호국단을 설치를 했어요. 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 군사교육을 시키고 소속 학교에 배속시켰는데 이분들을 배속장교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한 달간 군사훈련을 받고 육군 예비역 소유에 임관한 여자 배속장교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여자 배속장교 훈련대장이었던 김현숙 대령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여성들도 나서서 같이 싸워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 의용군 모집을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하면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 교육대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 나라, 조국을 지키는 데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네요. 근데 여성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나요? 네, 김현숙 대령이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협조를 바란다.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 시국을 재인식하여 국가 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500명 모집하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고 나이도 연령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요. 대부분 교사나 최소한 중졸 이상의 여성들로 당시로서는 엘리트들이었죠. 네. 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기 여자 의용군 교육대원 491명이
선발이 됩니다. 따로 창설 행사를 가질 틈도 없이 바로 혹독한 훈련을 받고요. 그땐 여자 군복이 없어서 남자 군복 그냥 입고 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야,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던 여성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6.25 전쟁에 여군들이 얼마나 많이 참전했어요? 여자 의용군 1기가 491명인데 이후 4기까지 배출된 의용군이 970명이었고요. 그 밖에 여자 해병 75명, 항공병 26명, 간호장교 664명도 참전을 했고 또 어떤 일부 여성들은 유격대원으로 군번도 없이 참전을 했어요. 어이구. 그래서 확인된 인원만 600여 명입니다. 네. 명단 등록이 안 된 무명 용사들까지 합치면 6.25 참전 여군이 약 2,5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여군들은 전쟁 기간 동안에 행정지원, 첩보, 간호, 그뿐 아니라 전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 여군들 중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활약으로 전쟁 영웅으로 불렸던 분들이 계시죠. 많은데요. 네.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금손대위, 간호사로 일하다가 입대를 했어요. 1950년 8월 포항 형산강지구 전투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던 중에 병원이 습격을 당해요. 이걸 물리치고 북한군 6명을 사살하면서 2계급 특진 소대위로 진급합니다. 그런데 이 오대위는 일제강점기에 광복군에 입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었어요. 아, 대단한 분이시네. 그 이후에 강원도 철원 K고지 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는데 탈출해서 복귀한 불굴의 여전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자, 또 한 분. 여성 유격대 상징 이정숙 유격대원. 황해도 안압군에서 서하무장대를 조직해서 무장대원 70여 명과 농민군을 지휘하면서 북한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1951년 1월 재령 유격부대가 고립돼서 전멸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골 안악으로 위장하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밤새 100리를 이동해서 89명을 구출해내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너무 멋지네요. 근데 이분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국가 유공 여성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그렇죠. 아,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군대라는 게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이 여군들 배치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진 않았을까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1960년대가 되면 여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육군의 대표병과인 포병, 기갑, 방공에는 여성 장교나 부사관들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심한 근무 환경 특성상 여군 근무가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2014년 육군이 전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고 2022년에는 해군이 마지막 금여 병과로 남았던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허용하면서 육해공군 모든 장교의 병과가 여성들에게 모두 개방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는 여군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네, 2001년에 최초로 여성 장군이 배출됐고요. 2019년 여군 최초 전투비행 대대장이 3명이 탄생했어요. 또 여군 최초 상륙함 함장, 여군 최초 항공작전사령관 등이 탄생하면서 여군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군이 전체의 8.8% 정도가 되고요. 근무지도 GOP, 전투함정, 전투기 헬기부대, 잠수함, 기갑부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군 정말 멋있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네요. 대단들 하십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9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2년 9월 5일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인질 테러 참사로 꼽히는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검은 9월단이 뮌헨의 올림픽 선수촌을 습격했고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잡았는데 이 인질 11명이 모두 사망한 최악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죠. 인질극이. 그렇군요. 이게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왜 올림픽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사이가 나쁜 건 다 아실 텐데요. 네. 그 시작은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땅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팔레스타인 난민 70만 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검은 9월단 같은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뭔가 강력한 한방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972년 9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올림픽을 활동 무대로 선택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검은 9월단이 이걸 계기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세계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00명가량의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석방시켜라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던 검은 9월달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의 표적이 됐던 무장 조직으로 지도자, 조직원들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 개최지 독일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또 그때 당시가 서독, 동독 나뉘어 있을 텐데 네. 서독이 발전상을 좀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을 텐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네,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1936년에 독일이 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치하의 올림픽이었어요. 자, 36년 만에 서독이 다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당시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2개 나라 7,147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서독은 나치 독일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회 공식 모토를 행복한 경기, 엠블럼은 밝은 태양으로 정했어요. 세계 평화를 주제로 내세우다 보니까 행사 보안을 최소화했고 네. 한 예로 선수촌 담장이 너무 낮아서 선수들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맥주집을 들락거릴 정도였습니다. 네, 사고나 테러에 너무 대비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더 쉽게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이 올림픽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개막 열흘째인 9월 5일 새벽 4시였어요. 운동 선수복장을 한 검은 9월단원 8명이 올림픽 선수촌 담장을 넘어 들어갑니다. 자동소총, 수류탄 이런 걸로 무장하고 곧바로 28명 있는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로 침입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 역도 코치가 창문을 깨고 나와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 숙소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팀 최희식 감독과 전호관 코치에게 도움을 마침 그때 요청을 했고 전호관 코치가 서독경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코치 1명이 죽고 선수 1명이 죽고 9명이 인질로 붙잡히면서 올림픽 경기가 전면 중단되고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아무리 국가적 문제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사실 운동선수들은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그렇죠. 올림픽에 참가해서 운동을 했던 것 뿐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네. 이건 명백하게 테러입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인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대표팀의 사진인데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도 선수 데이비드 버거는 원래 미국 사람인데 미국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중 국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왔다가 이런 변을 당했고요. 막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어요. 레슬링 코치였던 모슈의 바인베르그는 테러범을 막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그래서 그 사체가 거실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도 선수 요세프 로마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이런 일을 당해요. 검은 9월단은 경찰이 오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전 9시까지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죄수 234명을 석방하라. 그러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추가로 살해하겠다. 이렇게요. 독일이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이 얘기를 전달했을 거고 이스라엘 측은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마침 그때 이스라엘 총리가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철의 여인입니다. 네, 철의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테러범과의 협상은 없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러니까 서독이 난처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응하겠다 하면서 나서요. 그래서 경찰총장이 돈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너희들 그대로 풀어주겠다. 인질을 차라리 독일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을 벌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 검은 9월단이 요구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서독 정부 선택지는 단 하나가 남습니다. 무력 진압이죠. 네. 그런데 인질이 있다 보니까 인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무력 진압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올림픽 선수촌에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TV로 생중계돼서 전 세계에 지금 다 방송이 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테러범들도 그 중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작전을 바꿉니다. 검은 9월단이 선수촌에서 미넨 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후에 준비된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출발하는 것으로 타결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서독이 다른 계획을 세우죠. 경찰 특공대와 저격수를 배치해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검은 9월단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출한다. 이런 네. 계획이었어요. 네. 이 계획은 뭐 그럴싸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성공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됩니다. 네. 문제는 이 서독 경찰이 대테러 부대가 아니라 일반 경찰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테러범 숫자가 8명이었는데 5명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이걸 나중에 파악은 했는데 네. 저격팀에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어허. 자, 비행기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비행기에 들어오는 테러범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테러범이 수류탄으로 비행기를 폭파시킬까 겁을 내고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하고 맙니다. 결국 저격수들이 이 사람들을 저격하면서 교전이 시작되고 테러범 5명이 사망하자 나머지 테러범들이 9명의 인질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서 모두 죽여요. 결국 인질 9명 전원,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테러범 3명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은 인질범 다 사망하고 네. 작전에 실패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미넨 올림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선수단 추모식이 진행이 됐고요. 이 중단됐던 올림픽은 34시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올림픽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기로 개항이 됐대요. 이후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 대한 보복에 들어가서 사건 관련자 20명 정도를 암살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테러 사건이 일어난 미넨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의 보안, 경비 이것이 당연히 강화가 됐고요. 독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76년 9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6년 9월 9일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날입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죠. 중국에서는 영웅으로 평가를 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도 함께 존재하는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 마오쩌둥 그 초상화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만큼 중국 근현대사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죠. 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1893년 중국 후난성의 한 분홍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독서를 통해 공산주의를 접했고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을 만났는데 양창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소개로 베이징 대학에서 2년 동안 사서로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서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했고 1927년 중국 공산당 창립 멤버가 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창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에는 마오쩌둥이 많이 확대가 되나요? 마오쩌둥은 아주 특별한 군사 전략가였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마오쩌둥은 공산당군, 홍군이라고 하죠. 3,000명을 조직해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대장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934년에 장제스의 국민당의 공격에 밀려서 공산당군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중국 남쪽의 강서성을 출발해서 북쪽의 섬서성, 예난까지 무려 12,500km를 걸어서 행군으로 간 거예요. 이걸 예난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행군 기간이 1934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꼬박 12개월이었어요. 이때 마오쩌둥 자신도 갓난 아기를 현지 농민 가정에 맡기고 혼자 떠나야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정에 성공을 하고 예난에 도착해서 안전한 서부 지역에서 공산당의 힘을 키웠고요.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중국에서 물러간 다음에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4년간 전투 끝에 장제스의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 수립을 선포하죠. 혼란한 시기에 중국을 통일했지만 마오쩌둥이 실행했던 정책은 실패하죠.
네, 실패한 정책이 주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15년 안에 중국이 영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요. 마오쩌둥이 주장한 것은 정말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중국에 건설하자 이런 거였는데 대규모 협동농장식 농업을 통해서 직업,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차이 없는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을 집단 농장에 거주하고 같이 일을 하게 합니다. 결과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곡물 생산 대폭 감소. 그런데 윗선에는 목표량 달성, 식량이 남는다 이런 허위 보고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철강 생산을 위해서 100만 개의 소형 제철소를 각 지역에 지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광석이 나지 않는 농촌에 철광석을 철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네. 농기구, 문고리 이런 것까지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철 대부분 못 쓰는 쇳덩어리죠. 결국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네. 이때 마오쩌둥이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참새 박멸이었죠. 참새박멸? 네, 참새요. 아주 참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농촌 지도에 나온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 나다를 해치는 걸 보고 저거 박멸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해 중국에서 불쌍한 참새 2억 마리가 죽습니다. 2억 마리. 네. 그런데 참새가 사라지자 풍년이 들기는 고사하고 해충이 들끓어서 중국 최악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1958년 이후 4,5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때 아이고. 사망자 평균 연령이 1959년 17.6세, 1963년 9.7세.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결국 마오쩌둥은 러시아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해오는 황당한 대책을 펴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네. 아니 이렇게 농업과 공업은 후퇴를 하고 인민들은 굶어 죽고 그리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약진 운동은 어떻게 보면 참담하게 실패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이 경제 정책의 실패, 이 책임을 지고 국가 주석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1966년부터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근대성 문화와 시장 정책 문화를 비판하고 더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 이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자, 이런 구실로 중국의 역사적인 유적 유물, 고전, 서적 이거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20세기판 분서갱유라는 말을 듣죠. 심지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공자, 중국 민간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관우 이런 사람들의 묘까지 훼손을 합니다. 영화, 연극 이런 예술 활동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으로만 허용이 되고 교수, 언론인, 예술가 이런 지식인들은 전부 탄압당하고 지방으로 쫓겨갑니다. 마오쩌둥 노선을 반대하면 무차별 폭력을 당하거나 숙청당해요. 이때 이 폭력에 앞장선 젊은이들을 홍위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사망자 수가 무려 210만 명, 부상자 수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전체가 광기에 휩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이 아니고 문화 대파괴를 한 거였고 10년 동안 중국은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됐고 또 공포의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한 시민들이 폭발을 해요. 1976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 천안문 사태 그러면은 1989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네. 기억하는데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1976년 마오쩌둥 집권 시기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오쩌둥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때도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이때 마오쩌둥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공산당 부주석이었던 등소평 덩샤오핑에게 책임을 물어서 직무를 박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태가 수그러들지를 않았어요. 마오쩌둥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가 격화됐고 진압을 시도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군이 또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완전히 고립된 지 1976년 9월 9일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해는 화장을 하라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부 처리된 뒤에 마오쩌둥 기념관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오쩌둥의 역할은 통일까지였네. 그 이후에 마오쩌둥은 그냥 집에 계셨어야 됐어.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7년 9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987년 9월 5일 방송 금지곡 500곡이 금지해서 해제된 날입니다. 오. 7, 80년대에는 방송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못 나가는 노래, 공공장소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날 무려 500곡이나 되는 금지곡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야. 네.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네. 심중현 씨의 미인, 이장희 씨의 한 잔의 추억,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이런 노래들이 이때 금지에서 풀려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금지곡들이 꽤 많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거의 뭐 영구 퇴출되나 했었는데 그래도 네. 87년에 복원이 됐군요. 네.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새롭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때는 꼭 네. 저 판을 찍어내면 그 건전가요가 뒤에 하나씩 있어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네. 김추자 씨 노래 중에서 거짓말이 하면서 이 손가락이 북한을 향한다고 이게 아, 금지곡이 그렇죠, 됐어요. 예. 거짓말이 할 때 이 손가락 네,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예. 그렇죠. 자,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노래를 금지한다는 게 정말 기발한 착상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노래에 대한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담당한 기관이 한국 방송윤리위원회예요. 방송과 윤리를 서로 연결하니까 네. 이런 괴물이 생긴 거예요. 1965년 116곡을 방송금지구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건전한 국민 정서를 저해한다. 또는 가사 또는 곡이 표절인 음악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1975년 5월에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당시 뉴스 잠깐 보실까요?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종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학생들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를 금하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이 많은 통제가 있었을 거고 이 대중가요계에도 아주 그냥 먹구름이 까맣게 낀 거죠. 네. 사회의 모든 부분을 통제를 합니다. 긴급조치 9호 이후에 대중가요 금지뿐 아니라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이런 것들까지 줄줄이 나와요. 6월 5일 날 문화공보부 공연활동 정화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명목은 퇴폐 풍조를 없애거나 미리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75년 10월 2일 222곡을 금지했고 12월 10일 6곡을 추가로 금지했습니다. 당시 금지된 곡들의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유도 재밌고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외색, 일본색이라는 거죠.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퇴폐와 허무, 애상, 불신감 조상, 품위 없음, 불건전, 작가가 월폭했음, 심지어는 사유 없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유 없이 금지 이런 거예요. 이 중에 외색으로 금지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1964년 발매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야,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자 씨 오늘이 있기까지의 발판이 된 노래 동백아가씨. 이게 외색? 뭐 일본풍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 당시 트로트잖아요. 네, 이 네, 트로트가 일본의 엔카하고 노래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외색이라고 지목이 된 겁니다. 이미자 씨 동백아가씨 이게 당시 앨범 판매량 100만 장에 육박할 정도의 데이트곡이었는데 1966년에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 노래를 금지한 진짜 이유는 외색 이런 거 아니고 1965년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일국교 정상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니냐 하는 네. 이야기가 그때 나돌았습니다. 네. 근데 뭐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황당하게 금지를 받은 곡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유 없음도 이유가 됐으니까요. 네. 금지곡 참 황당한 거 많았어요. 가수 이금희 씨가 부른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심기 불편. 아, 박정희 대통령이 키다리하고는 좀 멀었거든요. 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장희 씨의 대표곡 그건 너라는 노래 다들 아세요? 예, 이게 예. 5만 장 팔린 아주 히트곡인데요. 가사 중에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하는 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늦은 밤까지
잠 못 드는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금지를 시켰어요. 게다가 이 노래 끝에는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야. 이래가지고 금지가 됐습니다. 또 그 무렵에 70년대 말에 정말 가창력과 미모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가수가 있어요. 혜은이 씨가 제3 한강교라고 한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1979년 금지가 됩니다. 노래 가사 중에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거 풍기문란이야. 하나가 되다니 이래가지고 금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사를 부분 개사합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발표를 했어요. 별걸 다. 당대 톱스타 배우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음반에 있었던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 있는데요. 아니 영시의 이별을 하면 통행금지 있을 때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야, 진짜 뭐야. 이 통행금지 위반을 조장하는 노래 해가지고 금지가 됐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 사실 금지 안 될 곡이 없지 맞아요. 않나요?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금지됐던, 어이없이 금지됐던 곡들이 어떻게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을까요? 1987년 6월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권의 문화예술 자율화 방침이라고 한 게 나오고 그 일환으로 1987년 9월 5일 날 500곡이 금지에서 해제가 된 겁니다. 좋은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고 듣지 못하는 이런 역사, 이게 겨우 끝난 거죠. 그 뒤로도 가요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1996년에 폐지가 됐고 노래에 대한 방송 심의는 2000년부터는 방송사 자체 심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그 각 기성 방송사에서는 이걸 못 틀었지만 저는 요때 이제 대학 방송국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요 금지곡들을 이렇게 뒤로 해서 방송에 틀고 가서 또 경찰한테 혼나고. 아니, 이게 듣지 말라고 더 듣고 싶잖아요. 틀어도 혼나고 들어도 혼나고. 대학 방송에서는 이런 걸 막 했었죠. 언론인의 자세를 그때부터 보이셨군요. 예, 오늘도 유익한 역사 얘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가을입니다. 네, 벌써 내일이면은 백로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정말 가을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가을 시작에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는데 바로 배추예요. 특히 가을 배추는요, 이 겨울에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 웅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달고 아삭하고 맛있고 영양소가 많긴 한데 가격이 조금 덜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배추김치 담기가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알배추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알배추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이 알배추 쌈 싸서 드시면 굉장히 너무 좋아요.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아삭아삭한 맛도 굉장히 좋잖아요. 요거 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에 드셔도 아주 좋을 알배추 자박 물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요거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요. 만들어 놓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왕 알배추도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알배추 찜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맛있는 양념장 가지고 알배추 쪄서 양념장 훌 뿌려 먹는 그런 메뉴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네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귀엽게 생겼어. 네. 제가 또 알배추 요리라 그래가지고 알배추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알배추가
이 칼로리가 네. 100g당 2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요.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알배추 요리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알배추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배추 자박 물김치는요. 이 배추의 줄기와 잎이 잘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담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살짝 익혔을 때 딱 밥 위에 얹어서 잡숫고 국물 쫙 잡수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렇죠? 상상이 가잖아요. 벌써 군침 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렇게 반만 잘라놓고 앞쪽에 있는 뿌리 부분을 요렇게 조금 삼각형으로 해서 요거를 요렇게 나눠주세요. 거기가 좀 약간 더 익으라고. 아니요, 익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나달나달 이렇게 다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네, 한 입씩.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 가지고 저희는 바로 그냥 물김치를 담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김치를 담냐 하면 일단 절임법이 일반적인 배추 물김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알배추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이게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맛있는 것을 다 살려주려면 어떻게 담느냐. 일단은 소금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소금이 요게 1과 2분의 1컵 이에요.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컵은 물에 헹궈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한 컵, 반 컵은 그냥 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담가요. 네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물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물은 보통 한 4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한 컵은 그 물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담으시고 반 컵은 이렇게 훌훌 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걸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매실? 매실? 네, 맞아요. 어머. 이게 바로 매실청이에요. 제가 5월에 담아놓은 매실청인데 요거 이제 훌훌 뿌려서 같이 해주시면 설탕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는 배추가 잘 절여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씻지 않고 바로 건져서 우리가 김치를 담을 거기 때문에 단맛이 매실청의 단맛과 약간의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익혀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절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요거는 저만 하는 방법인데 저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하는 비법. 그럼 이제 뭐냐 3명 하면- 아는 거예요. 우리 4명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자박물김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알배추지만 이 알배추를 훨씬 더 맛있게 하는 거는 바로 그 국물이거든요. 네. 국물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죽국물은 이렇게 밀가루 갖고 많이 씁니다. 특히나 지금쯤이면은 쌀가루하고 찹쌀가루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밀가루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단맛이 나기 때문에 밀가루를 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냄비에 이렇게 좀 담고요. 그다음에 물을 좀 넣어주세요. 물을. 물 양도 중요할까요, 선생님? 네. 요거 1리터 정도만 넣으시면 1리터? 돼요. 2리터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네, 2리터. 지금 조금 뭉쳐있네 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잘 풀어요. 완전히 풀어줘야 되나 보다. 생수 2리터에다가 밀가루 보통 한 2큰술에서 나는 약간 좀 진한 국물이, 그러니까 국물을 떠먹었을 때 약간 좀 딘딕해야 좀 좋다. 그러신 분들은 3큰술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흐르는 물이 좋거든요. 네. 국물이. 그렇기 때문에 2큰술만 하시면 아주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어만 하는 거가 바로 요거예요. 저만 하는 비법이 바로 요겁니다. 대파를요, 뿌리까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대파 뿌리까지. 네. 그럼 대파 뿌리 같은 경우에는 방부 효과가 있어서 김치 국물을 조금 오래 군내 안 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 흰 부분과 또 여기 대파 연녹색 부분에서는 단맛이 조금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죽국물이 좀 달달하겠지요. 감칠맛이 나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나박 물김치가 맛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끓여주세요. 끓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나 다 끓여야 끓인 돼요? 거예요. 죽이. 몇 분이나? 요거는요, 네. 끓게 되면 보글보글 올라오는 시점에 불을 약간 줄여요. 그리고 지금 물은 2리터인데 밀가루를 2큰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죽이 굉장히 이렇게 묽어요. 네네. 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차게 식혀주세요. 차게 식히고 나서 체에 한번 걸르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요게 이제 국물. 예. 뭐냐 하면 김치 국물에 들어갈 죽 국물이에요. 요걸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죽 국물도 만들어 놨고 이제 절임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념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김치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방법이 있잖아요. 네. 믹서기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드르륵 그러니까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드르륵으로. 자, 요거 이제 빼고요. 아침부터 힘쓸 일이. 선생님, 이거 누가 일단은- 닫았을까요? 일단은 붉은 고추를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9월에 먹는 물김치에는 고춧가루만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붉은 고추를 넣어줘야 훨씬 더 맛이 싱그럽고 좀 시원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요거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잘 갈려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럼 같이 합쳐져야 되니까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새우젓도 같이 곱게 갈아주세요. 이거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멸치 액젓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사과즙이 좀 있을 거예요. 사과즙 이렇게 넣어주세요. 만약에 사과즙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사과를 그냥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수 1리터를 또 준비를 합니다. 물이 들어가야죠. 방금 그 상태로 갈면 아마 고춧가루랑 맞아요. 막 계속 갈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주세요. 색이 참 예쁘죠. 그 붉은 빛. 양념의 색은 달립니다. 색부터가 맛있게 보여요.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네. 이 갈아줄 동안 철규 씨가 요것 좀 내려주실래요? 네. 요것만 내려주시면 돼요. 막 저렇게 시원하게 갈리는 거 보면 막 마음도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담그는 것 시원해져요. 자체가 집에서 하려면 주부들은 엄두가 안 날 텐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알려주시니까 네.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맛있고 시원한 국물 한번 맛보실 수 됐어요. 있죠. 네. 아주 맛있게 됐는데 네. 만약에 아유 나는 고춧가루가 조금이라도 좀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면보에 한번 걸러서 쓰시면 되는데 자박물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춧가루 약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또 괜찮아요. 컨셉이에요. 네, 보이는 거 좋아해요. 저도. 그럼요. 예.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아야 돼요. 생방송에 이렇게 김치 빨리 담는 거 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자, 근데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저희가 아까 쪽파 썰어놨거든요. 그리고 빨간 고추도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풋고추 또는 청양고추도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채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네네네. 생강채도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늘 그렇잖아요. 믹서에 갈을 때는 생강하고 마늘은 넣지 말고 않는다. 따로 해라. 왜냐하면 발효가 너무 과발효가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오래 두고 먹고 싶은데 오래 두고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 대야에다가 이제 다 넣기만 하면 돼요. 곱게 간 양념을 네, 대야. 양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넣었으면 네. 요거에다가 아까 죽국물 있었잖아요. 네네. 죽국물 넣어주세요. 아주 곱게 잘 저기 됐네. 네, 죽국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총 4리터 정도의 물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1리터를 남겨놨었거든요. 네. 1리터를 같이 넣어주세요. 그냥 생수로.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모두 다 맞춘 그 국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간 맞춤이 돼야 되겠죠. 네. 네. 간 맞춤은 제가
그저께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소금이 딱 2큰술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좀 굵은 소금인가요? 네. 약간의 꽃소금 하셔도 되고요. 네. 약간의 좀 굵은 소금 좀 잘 녹는 거 하셔도 돼요. 네. 얘를 잘 섞어요. 저 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물김치는. 간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절임을 해놨던 배추가 있어요, 미리. 네. 아까 일찍 와서 아유, 잘 절임해놨거든요. 되셨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구부러지죠. 네.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뭐. 절임된 거 딱 보니까 너무 잘. 제가 알배추 4통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써놨더니 저희 쿠피아 직원분들이 네. 선생님 알배추가요 어떤 건 두껍고요 어떤 거는 가늘고요 맞아요. 어떤 거는 가벼운데 맞아. 키로수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아봤더니 2.2kg에서 2.5kg 정도가 되더라고요. 딱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마트 가서 알배추 산다 그러면 한 4개 정도 올라가서 한 2.2 또는 2.5kg 요 정도 하시면 딱 요렇게 한 통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딱 그게. 그쵸. 와닿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쪽파 넣고요. 쪽파. 그다음에 마늘채도 넣고요. 마늘 채 썬 거죠? 네, 요거 마늘 우리가 채 썰어 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 생강? 생강채. 생강채. 네. 그리고 좀 빨간색 들어가면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채 이렇게 오, 썰어 예쁘다. 놓고요. 그다음에 나는 매운 김치가 좋아요. 그러면 청양고추지만 우리 집은 매운 김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이김치나 풋고추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저렇게 하는 그렇죠. 게.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강 손으로 이렇게 썰어서 예. 저는 입히세요 옷을. 저기에 그 생강이 먹을 때 네. 씹히면은 저는 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내주셨거든요, 엄마가. 생강물이요? 네네네. 그러셔도 괜찮은데 뭐 요새 어른이시잖아요, 철규 씨? 아니 입맛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김치통에다가 이제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걸 미리 좀 담아 왔어요. 엄마가 곱게 키웠어. 그걸 또 먹어. 이렇게 따로 해서 뭐. 야, 먹어! 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아들 이래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담아 왔는데 요게 딱 이틀 익힌 거예요. 오. 이틀 익혔더니 요게 맛이 얼마나 잘 익혔는지 네.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게 길이기가 제가 배추를 일부러 안 끊었잖아요. 네, 네. 안 잘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척척 올려서 이렇게 담고 알배추 좀 자박이 색다른 김치.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잘 익은 김치 국물을 시원하게 이렇게 담으세요. 올려줘야죠. 오, 좋아. 미리 지금 드셨어요, 이제 와서. 야, 입에 쫙 감기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요새 또 약간 선선하게 바람 분다고 입맛 없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에다가 따끈한 밥 말아서 잡수시면 아주 야. 좋고요. 소면 말으셔도 되고요. 맞아. 손칼국수 말으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말아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알배추 자박 물김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을 밥- 볼까요, 저희도? 밥 네. 반만 떠서 이렇게 해서. 조화 소리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우 조화가 나와요. 맛있죠? 새콤하고 아주 깔끔한 맛이 나네요. 그렇죠. 그게 진짜 입안에 이 양념이 착 감긴다는 표현이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네. 먹어보니까 이거 이게 밥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 아삭아삭한 김치 맛이 어떠신가요?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그렇죠. 아삭아삭하죠. 요게 딱 그 매실청하고 소금하고 적절하게 절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자르지 않고 물김치를 먹는 건 저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네. 특색 있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 맛있죠. 맛이 김치 안에 다 배었어요. 그렇죠. 맛있죠. 이거 좋네. 아작아작해서 입에 씹히는 이 식감도 좋아요. 이거 식감도 너무 좋죠. 방송 중에 이거 그냥 그릇에 좀 마시면 안 됩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마셔도 됩니다. 마셔도 됩니다. 네. 이거 밥 말아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네. 아니, 다른 반찬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김치 하나 있으면
마셔보세요. 마셔야 더 맛있어요. 끝나. 와, 야, 이제 우리는 국물을 뜨끈한 국물만 생각하는데 이 국물은 뭐 뜨끈한 걸 먹었을 때만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데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우 나와요. 맛있다. 정말 국수도 한번 말아서 먹어보고 싶은 맛이고 칼국수도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집에서 한번 간편하게 만들어 보시면 이제 추석 때 온 가족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 그 다음 요리도 한번. 너무 맛있겠죠? 네,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요리를 준비하다가 간장을 지금 쏟았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다음 요리 준비할 건데요. 다음 요리는 뭐냐 하면 이 알배추를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이 알배추 가지고 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를 알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반을 이렇게 갈르세요. 반을 갈라요. 그리고 앞쪽에 요거는 앞쪽을 떼지 않고 그냥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배추 찜이기 때문에 통째로 찔 거거든요. 대신에 요게 잘 안 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그러면 풀어지면 안 되는데요. 안쪽까지 김이 들어가서 네. 잘 익혀지겠죠. 요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끝을 안 자른 모양이 마지막까지 잡혀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절임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절임을 하냐 하면 물에다가요. 네. 소금을 풀어요. 소금을. 이렇게 풀고 이걸 잘 섞어서 이걸 푹 담겨주세요. 이렇게 푹. 푹. 그래서 어느 정도 절임을 하느냐 딱 1시간만 절임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살짝 부드럽게 이제 나달나달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딱 모아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네네. 제가 절여놓은 거를 어디 있느냐. 여기 제가 지금 절여놨어요. 이렇게. 1시간 절이면 딱 이 모양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으면 찜기에다 요걸 이제 쪄야 되는데 찌는 방법 중에 가장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을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고소한 향. 이건 무조건 맛있겠네요. 그럼요. 들기름 요거는 발랐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참기름 다 들기름은 됐으면 질이죠. 또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레몬 3개만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레몬이요? 준비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김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김이 오르면 여기다 김이 오른 후에 넣으셔야 돼요. 딱 올려요. 이렇게. 저렇게 올리는구나. 이렇게. 들기름 발라가지고. 그렇죠. 딱 이렇게 올리고 나서 여기다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어요. 레몬을. 그러면 증기에 의해서 레몬즙이 쫙 이 안에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 생수 하나 준비하시고요. 제가 아까 간장을 쏟았기 때문에 간장은 조금 덜 넣을게요. 네. 생수도 조금 덜 넣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다진 양파 넣으세요. 다진 양파. 그리고 노란색 파프리카 넣으시고요. 이쁘다. 요거는 색깔을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피망이나 풋고추 또는 오이고추 넣으셔도 되고, 난 매운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여기 특색 있게 고추기름을 넣습니다. 고추기름이 들어가요? 네. 고추기름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느냐?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배추에는 들기름 발려져 있고 양념장에 그리고 참기름까지. 요거는요. 약간 새콤해야 되잖아요. 식초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단맛이 좀 나라고 물엿이 좀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넣어도 되죠? 네, 올리고당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잘 섞어요. 저 양념장 맛도 궁금해요. 그쵸. 간장. 요거 이렇게 잘 식초. 섞었으면 제가 옆에 김이 오른 찜기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됐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레몬만 이렇게 접어놓고 색깔 예쁘다. 요 위에서 요거를 이렇게 뿌리세요. 안으로 잘 배기겠다.
이렇게. 어머, 나 지금 향을 맡았어 지금. 그래요? 이거 왔어 지금 왔어. 어머나. 살짝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왜 이 위에다 하냐면요. 김이 오르는 지금 찜기잖아요. 김이 오를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잘 입혀주세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한 김이 딱 올라가니까 그 후에 접시에다 이제 담아요. 네. 근데 그냥 담지 마시고 제가 아까 윗부분에 칼집을 넣었잖아요. 네네네. 칼집 있는 부분만 이렇게 썰어요. 아, 이거 가위로. 잘라서. 네, 가위로. 아, 그래요. 이제 잘라서? 하나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와.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오. 야, 저것도 별미겠네. 네. 요거 한입거리인데 너무 맛있어요. 네. 요거. 이렇게. 저는 저 요리가 딱 되고 마지막 그릇이 3개가 올라올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저도요. 이게 이제 우리 3명한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이렇게. 알배추 찜은 저렇게 먹은 네, 한 요거 번도 기억이 굉장히 없거든요. 맛있어요. 아니, 알배추 자박이 김치도 이거 너무 맛있을 것 정말 같아서 먼저 좀 강추예요,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잡숴 보세요. 와, 향. 향 너무 좋죠? 강추. 네. 와, 이 들기름 향이 일단 어. 배추에 싹 배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 맛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되게 특이하죠? 굉장히 네. 색다른 맛이에요. 오, 어쩌면 이렇게 상큼한 맛까지 나고. 그쵸? 레몬향. 제가 그리고- 간장을 향 난다. 조금 쏟았기 때문에 조금 싱거울 수 있으나 네. 제가 일부러 물을 조금 덜 부었거든요. 간은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레몬하고 별미예요. 이런 걸 넣으니까 또 그 맛이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배추찜은 언제 좋으냐면요. 생선을 우리가 찜해서 먹고 나서 드실 때 네. 또는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같이 덧붙여서 잡수시면 너무너무 맛있죠. 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레시피 봐야 되네요. 벌써요? 네, 보여주시죠. 아이고. 오늘의 주제는 제철 알배추 요리. 알배추로 만들어볼 오늘 요리는요. 알배추 자박이 김치와 알배추 찜입니다. 먼저 알배추 자박이 김치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밀가루에 생수를 약간 부어 잘 섞어주고요. 나머지 생수에 대파를 넣고 끓여 밀가루 죽을 만들고 차게 식힙니다. 알배추는 알맞게 손질하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건지고 생수에 굵은 소금을 풀어 알배추를 담그고 매실청을 끼얹어 2시간 절여주세요. 절인 알배추를 체에 담아 물기를 빼고요. 믹서에 새우젓, 멸치액젓, 굵은 고추, 고춧가루, 사과즙, 생수를 넣고 곱게 갑니다. 큰 대야에 김치 양념을 붓고 생수 1리터와 차게 식힌 김치죽 국물을 섞어 소금 간 해주세요. 알배추, 쪽파, 청양고추, 굵은 고추, 마늘채, 생강채를 순서대로 넣고 누름돌로 누르고요. 김치 국물을 붓고 반나절 익힌 후 냉장고에 하루 익혀주면 알배추 자박이 김치 완성입니다. 이제 알배추 찜도 만들어 볼까요? 알배추는 2등분한 후 뿌리 쪽에 칼집을 2번 넣고요. 생수 4컵에 굵은 소금을 풀고 알배추를 담가 1시간 절입니다. 알배추가 숨이 죽고 소금 간이 배면 헹궈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을 고루 발라주고요. 찜기에 알배추를 담고 레몬 슬라이스를 3개 덮어서 20분 쪄줍니다. 다시마 우린 물과 다진 파프리카, 양파, 풋고추, 다진 마늘, 간장, 고추기름, 참기름, 식초, 물엿을 잘 섞고요. 찐 양배추에 양념장을 고루 뿌리고 뿌린 부분을 잘라주면 알배추찜도 완성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제철 알배추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배추 자박이 김치, 알배추 찜인데, 야, 저 김치의 새로운 세상이 또 열렸어. 새로운 세상. 야, 너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러셨구나. 네,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제가 보신좀 시켜드리려고요. 너무 뭘로? 좋아요. 어머. 전복으로 일상 반찬 준비했습니다. 요즘 전복이 그렇게 좋다는데 네.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M무브가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윤활유 브랜드 지크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지크 브랜드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96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윤활유 사업을 시작한 SKM무브는 사업 선구안과 탄탄한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윤활유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전력 효율화 시장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용 윤활유 그리고 액침 냉각 플루이드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 선점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은 2040년 12조 원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SKM무브 역시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M무브는 점유율 40%인 자사의 글로벌 1위 고급 윤활기유를 활용해 전력 효율화 시장의 또 다른 축인 열 관리도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더워요. 네. 한낮에는 정말 한여름이에요. 네, 오늘 낮 동안에는 제법 덥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